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보지 못한 파격적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논란에 대해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조사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했다는 내용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그리고 전일빌딩 헬기 소총사 기총소사 사건 두 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격적으로 이 지시를 내린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첫 번째는요,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국과수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지난 1월에 국과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냈거든요. 예를 들면 헬기에 타는이 맞은 건물의 그 페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실제 목격을 했다고 하는 분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부님도 계셨고 일반인들 중에도 본인이 직접 광주 현장에서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22일 날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계셨던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데 그 부부도 직접 저 장면을 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미군 하사, 그분이 미국에서 왔으니까요. 미군 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상시 대기, 즉 공군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광주로 출격할 것을 목적으로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좀 너무 놀라운 소식이기도 한데 그럼 사실인 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폭탄을 싣고 만약에 사태에 광주에 폭탄까지도 투하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발표된 5.18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 보고서 국방부에서 몇 번 보고서도 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 이 헬기 사격 문제와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좀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전일 빌딩 같은 경우는 과연 건물에 그 찍힌 탄환, 총알 흔적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 그 위르겐 힌츠팬터 그 기자의 부인과 함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 굉장히 또 5.18 관련 소재였기 때문에 감명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그런 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그런 것도 한 계기가 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를 이제 택시 운전사를 영화를 며칠 전에 이제 1000만이 육박하는 시절에 저도 보셨어요? 이제 거기 대열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5.18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시위라든가 집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명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참 그 당시 신군부의 그 좀 소위 만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너무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실감하는 그리고 그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만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재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몇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최근에 팩트가 하나 새로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헬기 기총소사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택시 운전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집권 5월 10일 날 취임한 이후에 광주 37주년 5.18 그 기념사에서 앞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더 진상 규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또 5.18 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신군부라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또 이 우파 아주 구구파 이런 쪽에서 그걸 왜곡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발포 명령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이 87년 이후에 들어선 노태우 정부 당시에 광주 특위라든가 이런 데서 50 특위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이라든가 통해서 나름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이제 미진한 것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에 관련해서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어떻게 된 예. 건가 했는데 당시 공군 조종사인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5.18 광주민동 사나흘 뒤에 폭탄 2발을 싣고 출동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이제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하는 거로 알았다는 거죠. 본인은. 예. 이제 그런데 당시에 그 대대장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좀 다르게 증언하고 있어요. 출격 대기 상태였던 건 맞는데 북한의 어떤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게 진실인지는 더 규명해봐야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군 조종사의 말이 이 광주에 진짜 가서 광주의 시민군과 시민을 향해서 겨냥한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진짜 천일공론할 일인 것인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뭐가 과연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바로 이제 답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명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그 윗선까지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문 대통령 연일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과거와 다른 형식을 하면서 파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지시하고 보고받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토론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보고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말자. 옛날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걸 보고하는 형식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대통령이 한두 가지 질문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회의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 시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거 하지 말고 보고는 짧게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직접 토론해 보자. 그 대통령도 참여하고 실제 부처에 있는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아니면 담당자들도 함께 토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시간이 10분 정도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대략 이러이러한 안건들이 있고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난상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들을 실제 실무에 일하는 분들이 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냥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발표하고 듣고 대통령 끝나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어떤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가 우리 정부 부처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공무원들하고 어떤 소통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부장님? 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 중에 가장 좀 객관적으로 누구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탈권위 소통 행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문제는 이 정책 문제, 그다음 국가에 일단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데 있어서의 공무원들과의 소통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과거의 경우에는 보고를 위주로 하고 몇 마디 질문하고 마무리되는 식인데 이번은 보고는 부처당 오늘도 보면은 외교부 통일부 이제 아마 이제 곧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은 장관이 보고하는 건 10분 정도로 그치고 어저께도 보면 토론이 원래는 한 40분, 한 50분 정도 예정됐다가 한 40분 더 돼서 토론이 한 90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소위 좀 계급이 낮은 공무원까지 진짜 소위 계급장을 떼고 다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교부가 오늘 보고할 내용은 뭐냐 하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일단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그다음에 통일 정책에 관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일 중점을 두는 이걸 핵심 여러 오늘 숙신 중에 핵심 정책 토의라고 하는데 바로 핵심 정책 토의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어서 과거와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어제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흔히 이제 공무원들을 이거는 비하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영혼이 있으면은 오래 이렇게 좀
그 발전하기가 좀 승진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야 계속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의 이런 정확하게만 맞춰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소위 나쁘게 말하면 복지부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근데 대부분의 정권은 이제 철학을 자기 정권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소위 영혼을 갖되 그 정권에 오히려 코드를 맞춰주는 이런 거를 바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은 안 된다. 오히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할 말 실제로 정권에 맞는 거를 좀 원할 텐데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떻든 이 말은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결국엔 그게 국민을 위하다 보면 결국엔 그 정권을 위한 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국엔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5년 단임으로서 사실 국가와 역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대통령들이 문 대통령을 떠나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지금 장관이 없는 것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는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장관은 빨리 인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후보들 중에 기업인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지 신탁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장국 끝에 악수를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결국은 정치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국회에서 누군가를 차출해야 돼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말고 나머지 분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사가 다 들통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한 번 만약에 인사참사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보 물망에 오른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했던 분이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 중에 한 분 하면 어떻겠나.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저기 화면에 나갑니다. 백지신탁이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백지신탁이 뭐냐 하면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는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자기와 업무와 연관돼 있는 회사에 관련된 주식은 다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로 신탁을 해서 6개월 안에 정부가 처분해서 이제 공직을 그만둘 때 돌려주는 거죠, 돈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진대재 전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억 원의 돈을 백지 신탁한 적이 있어요. 장관을 하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은 그 장관 1, 2년 하려고 이것까지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장관을 찾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기업 출신 중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 백지 신탁 문제가 다들 고사를 하니까 약 한 10여 분 정도 접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고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른 문제보다 이 백지 신탁 문제가 걸린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주주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 또 정치인 차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이게 이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역시 기업인 출신을 기용해야 뭔가 좀 중소기업들을 위할 수 있고 또 특히 기업인 중에서도 중소기업 이런 벤처기업이라든가 출신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장관 중에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사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CEO들을 기용하면 상당히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잘 국정을 운영해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기업인들을 많이 기용하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지 신탁 이런 것도 논란이지만 저도 과거에 청와대를 출입기자 해보니까 이 기업인들을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도 해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문제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은 평소에 장관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리를 재산 등록하고 관리를 해오거든요. 또 정치인들도 표로 심판받은 사람들도 최소한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인들이 그러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불가론 제시했던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탈세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 예.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기업인을 쓰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뭐 예. 지명되자마자 뭐 화제거리에 뭐 논란거리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법조인 가족 얘기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사법부의 독립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청문회 통과 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지금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다른 문제, 예컨대 뭐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5대 인사로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지면 그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념적으로 이분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거 가지고 발목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이분을 낙마시킬 만큼의 중요한 하자가 될 수 있겠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럼 보수 정권에 있을 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논쟁은 할 수 있어요. 뭐 예, 이렇게 예. 너무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다. 이게 예. 뭐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낙마까지 이르게 한다. 이분이 뭐 특별히 발언하는 내용이 있어서 무슨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은 없잖아요. 성향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건데 이념적으로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예. 그게 이유가 돼서 이분이 업무에 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만 이분이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5대 뭐 인상 원칙에 걸리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냥 이분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된다고 보고 예. 또 그 뭐 논쟁은 할 수 있고 정쟁은 할 수 있겠지만 임명을 막을 정도까지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자, 부장님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뭐 뚫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명수 지금 저 후보자 예. 대법원장 후보자는 뭐 인사청문회는 제가 보기에 일단 다른 이 소위 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요거 갖고의 논쟁은 야권에서 아마 진보 성향이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결국엔 이거는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표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반 국회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또 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근시로 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건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 청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대부분 또 가족들이 법조 가족이던데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김이수, 김명수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이 예. 이제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권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필 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돼서 앞으로 이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가 다 범사법부 아닙니까? 너무 그게 진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 뭐 일견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진보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다고 보면 왜냐하면 진보 성향이라는 게 대부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다음 법원 행정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대법원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진보 보수가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한 사람 정도가 진보 쪽으로 기울고 한 사람 정도가 더 보수 쪽으로 기울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에 이 대법관을 지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8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보수 정권에 너무 보수화돼서 문제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지나치게 또 진보 성향 인사들이 너무 많이 하면 사회적인 이러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헌법 개정 시에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미국은 4년이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게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특정 이 조직의 이런 좀 일종의 거기에 대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너무 이 조직 사람들이 너무 주요 보직에 좀 득세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특정 조직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 조직이 이 보수 정권에 대항할 때는 일종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이 대법원장을 배출한 조직이 됐을 때는 그 조직이 남아 있게 되면 일종의 그 조직의 일종의 힘을 쓰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 대법원장이 되면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일종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판사, 법조인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적절한 판단을 판결문을 써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뭐 31일 날 인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두 사례가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러니까 전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에 이렇게 헌신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사실은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김민수 재판관도 헌법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유정 헌법재판관에서는 저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할 사람이 정치 이렇게 기웃거리고 비례대표 후보에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그래서 세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논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얘기입니다. 연일 뭐 야당 심지어 여당 쪽으로부터 사실은 뭐랄까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태도 자질 문제 뭐 싸잡아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계속 사퇴, 거취와 관련해서 이쯤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빨리 사퇴하라는 이런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는 좀 지켜보고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이분이 이제 약사 출신이거든요. 약사 출신인데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있었는데 현재 식약처장이 된 이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은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좀 이게 혼선을 빚은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질타를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된지 뭐 한 1, 2개월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기회를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을 더 준다든가 해서 계속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사퇴하거나 경질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잘한다. 이번 계기를 해서 대우각성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유임할 수 있고 좀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저는 저는 이제 처신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영진 식약처장이 총리에 대해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선임자고 자기를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위에 있는 분이 문제가 있어서 질책한 거에 대해서 짜증을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만큼 이분이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왜 본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임명한 거 그거는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죠. 정말 그런 그런 외부에서 보는 코드 인사라고 하는 비판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분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한 것도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문제는 총리 주도권 하에 잘 처리하시라고. 그리고 총리한테 정권을 줬어요. 그러면 총리 입장에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정말 잘 쓴소리라도 받아들여서 본인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했는데 그런 이제 태도 자체가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보다는 좀 반발하는 입장을 보여줘서 국민적 실망감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
이낙연 총리 이제 임명되고 나서 굉장히 책임 총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에 이낙연 총리가 공직 기강을 굉장히 다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이 확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가 된 지 지금 2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책임 총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책임 총리보다는 뭐 이렇게 과거와 같은 큰 차이가 없는 총리 아닌가, 존재감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계란 살충제 파동이 나오면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농림식품부라든가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 관련 부처들 기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딱 따질 거 따지면서 그다음에 아까 유영진 처장한테는 야 그렇게 할 거면 브리핑 하지 말라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혼도 내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총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도 계셨고 그렇죠. 또 지사도 지내고 정치인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거를 자기 역할을 잘 만들어 갈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낙연 총리의 저런 행보는 정말 잘하는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허용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낙연 총리가 총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책임 총리제 하겠다고. 그래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시기에도 이낙연 총리에게 정권을 주고서 주도를 하고 시스템 개혁을 하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낙연 총리가 보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창 전 한나라 총재 회고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를 했죠. 뭐 그 회고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조금 약간의 뭐 보수나 진보 쪽에서도 그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고록 내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내용들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당에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건데 그 정치권에 입문시켰는데 대통령이 될 줄까지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애증이 있는 관계라는 엇갈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동물 같은 후각의 이상주의적 면모가 있었다.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많이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당시 했고, 총리를 했었죠.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별로였던 좀 낮게 평가를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잘못 설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패한 정치인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DJP 김대중 김종필 DJP의 연대에서 자기가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97년 선거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두 정치 구단의 현란한 제주의 환멸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뭐 이거는 여기 말들은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대선에서 세 번 패배했잖아요. 대선에서 세 번 패배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세 번 패해서 3전 사기를 했습니다마는 패배해서 이제 그런 사람의 이런 회고록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적인 내용을 적은 거지 이게 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뭐 그래서 진보적인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이게 비판적인 입장을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한 거는 내가 정계 입문을 이제 잘못시켜서 관련 이 사태까지 오게 했나라고 하는 약간의 회화하는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내용 다 다른 것 보면은 그 과거 정치인들도 주요 인사들 뭐 회고록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냈고요.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냈다 좀 논란이 됐을 거고. 뭐 정치인 아닙니다만 송민순 전 외교장관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회고록에 대한 부분들 다분히 자기 변명도 많이 담을 수 있고요. 또 역사 왜곡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회고록을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사가 이미 심판했고 법정에서 이미 심판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끊임없이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회고록에 담아가지고 내면 이게 일반적으로 회고록이 하는 건
본인이 개인 생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객관적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읽는 분들은 특히 젊은 세대의 그런 전혀 배경을 모르고 읽게 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관점에 썼지만 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특히 본인이 여러 가지 일했던 일에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회고록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회고록을 쓸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쓰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누가 무슨 제3자가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쓰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결국 본인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광덕 부장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만 쓰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회고록이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한번 쓰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새벽 이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 쪽에서는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발언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오늘 만기 출소를 두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대화를 나눠볼까요? 예, 들려주시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에 출소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걸 위로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데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빠른 시일 건강도 회복하시고 조만간 우리들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소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은 양 억울한 옥살이라 칭했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옥중 편지를 통해 가시밭길 운운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어 사법부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예, 부장님 뭐 앞으로 한 전 총리 행보가 궁금한데 뭐 출소되자마자 저런 논란이 좀 있네요. 예. 한명수 전 총리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지냈는데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결국에는 뭐 대법원까지 다 확정돼서 2년 이제 일종의 복역을 마치고 이제 출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마음을 또 달래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라고 그러한 정서를 담아서 이렇게 말한 거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항을 기소도 잘못했고 이렇게 재판도 잘못했다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고, 그러면은 그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 그럼 이것도 과연 적폐 재판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냐라는 야당에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재판에서 이루어진 것 자체까지를 완전 부정하는
또 다른 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완전 부정하는 거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한명숙 총리나 이제 여당이죠 지금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사실 1심에서 무죄, 그다음 유죄, 그리고 대법원 유죄 최종 확정 판결이 났죠. 그 중간에 실제 돈을 줬다고는 1만 원씩 한신건영 사장이 위증을 했다고 해서 또 이분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한명숙 총리 입장에서는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분은 처음에는 안 줬다 그랬다가 줬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한명숙 전 총리 입장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재판이 아니냐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예. 1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논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 이게 정말 한명숙 총리 입장에 진짜로 만약에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나는 정말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을 바꾸면서 말을 바꾸면 위증이 되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했던 건 사법부의 결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